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전민식 세무사입니다. 지금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는 저 전체적인 그 교재 지금 프린트물 보고 전체적인 그 개략적인 시험에 임하는 그 계획을 좀 세우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학원 강좌가요. 7월, 8월이 지금 회계학하고 원가가 3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주가 상업 경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를 경영,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주는 그 박미진 선생님께서 컴퓨터 일반을 하게 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이제 박미진 선생님한테 들으시면 됩니다. 7, 8회 이런 식으로 하고 9월, 10월에 또 다른 강의, 11월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앞으로 3주 동안 할 회계하고 원가 관리회계는 를 포함해서 상업경제하고 경영무역에 대해서는 그 지금 요 첫 번째 테마, 첫 번째 로마자 요 강의는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내용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자 1번 과정은.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심화 문제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12월 초에 시험이니까 11월 달에는 마지막 요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학원 강의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지금은 1단계 제일 3주 동안 회계와 원가 관리 이쪽 파트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원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시험이 이만한 범위에 있다고 하면 출제가 되는 어떤 범위라고 보죠. 다루는 내용들. 그렇다면 각 과목별로 저희가 지금 요 과목들 말고 하나가 더 있죠. 그 교육학 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5과목으로 이제 크게 구분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5과목들이 뭐 얽히고 설킬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기출 문제를 하고 풀고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기출 문제가 물어보는 그 이론 베이스를 알게 되면 그러면 시험이 이만한 범위에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조금 부족한 게 있겠죠. 근데 부족한 거는 우리가 보는 교재라든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요쪽을 통해서 범위를 이제 넓혀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각 과목별로. 그렇다면 어차피 틀릴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틀리고 남도 틀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 가치가 없다고요. 결국 나머지 이 부분 빼고는 우리가 다 다루게 되, 다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이러한 첫 번째 가정에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7, 8월 이제 요 각 과목별로 기출문제 풀이와 그 내용을 분석해서 이론을 조금 보태는 그런 과정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시험에 다 그 대비가 된다고요. 어느 정도는 정말 그 생소한 주제, 테마 그거 빼고는 다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시험을 하실 때, 시험을 준비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 자기의 그 본인의 그 상황과 공부한 그 구력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의 목표치가 일단 정해져야 됩니다. 목표 점수가 되겠네요. 본인의 목표 점수가 정해져야지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배분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결국 5과목 평균적으로 카트라인이 넘는 점수를 받음으로써 합격에 이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각 과목별에 자기가 어떤 주특기 과목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잘하는 과목. 그런 과목들이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과목. 뭐 이거로 할까요? 이런 과목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2개가. 그래서 각 과목별로 뭐 우리가 5개 과목이라 하면 뭐 이렇게 100점 만점이라 하죠. 이렇게 있으면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어떤 것도 뭐 높은 점수를 평균적으로 비율로 하죠. 100%에 100%를 100점이라 하면 2개는 이 정도 받고 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공부,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과목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과목은 가락만 넘기는 평균 정도만 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이 정도의 목표치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 과목은 평균보다 약간 높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70점 정도 이렇게 높고 낮음 평균해서 이렇게 해서 커트라인을 넘게끔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자기가 공부할 시간, 그리고 내가 공부할 과목, 그리고 내가 그 예전에 강의를 했다거나 학생들 가르칠 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공부량과 시간을 적절하게 계획적으로 짜서 지금 앞으로 1차 시험까지는 시간은 충분하니까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지금 재무회계 그 페이지 앞쪽에 있는데 재무회계 목차가 있고요. 원가관리 목차가 있습니다. 요거는 3페이지, 4페이지 쪽에 있어요. 자, 이런 목차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회계 교과서 목차하고는 약간 다를 겁니다. 요거는 이제 회계학이라든지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중급회계 교과서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제가 나름대로 그 테마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같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3개가 있어요. 작년에 뭐 그 학정, 기여형 급여제도, 퇴직금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 그냥 붙인 거고 이런 식의 목차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가면서 지금 문제풀이, 기출문제 풀이하고 내용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전체적으로 그 책자가 60페이지 가량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봅시다. 전체를 지금 훑고 가는 거예요. 전체를 먼저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자, 첫 번째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가 있어요. 요거는 그 2014년 작년 기출문제 분석한 거 그거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각 과목별로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 그래서 두 번째도 우리 그 시험에 출제하는 출제 그 원칙이죠. 거기에서 별책이 23호라는 게 나온다고요. 361호. 거기에 대해서도 볼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또 이쪽에
이쪽을 반영해서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반영해서 출제를 하니까 요 내용도 한번 보자는 취지에서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풀 내용은 재무회계가 지금 51페이지까지가 있고 원가관리. 자, 오늘 받은 프린트물은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완료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보세요. 1페이지 보세요. 요거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죠? 회색으로. 네, 회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 색깔 들어간 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14학년도부터 출제 출제 형태가 이제 바뀌었죠. 그 전까지 이제 객관식이었고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주관식이었고 9, 10, 13학년도까지는 객관식이었고 작년부터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 바뀌었다는 것도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크게 보면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구분되고 1교시가 교육학, 2교시가 전공 A, 3교시가 전공 B. 그리고 2교시를 보면 배점은 총 50점, 3교시는 배점은 20점, 1교시는 배점 20점, 100점. 뭐 이런 식으로 문항수 작년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밑에 이제 회계학 세로로 색칠된 것만 한번 보죠. 지금 회계학 플러스 원가 관리 회계가 2014학년도에 2교시에 기입형이 3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배점이 이제 하나당 2점이니까 총 6점이었다. 그리고 3교시에 서술형으로 회계학이 한 문항 나왔어요. 그리고 배점이 5점이었다. 그래서 총 2교시, 3교시 뒷장입니다. 2페이지 보면 2교시, 3교시가 총 배점이 80점인데 거기에서 회계학은 총 4문항이었고 배점은 11점이었다. 예, 이런 것도 한 번씩 눈으로 보시고 옆에 다른 과목들도 어떤 식으로 출제 비중이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취지에서 이런 걸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4학년도 작년에 실기 시험을 친 지역이 서울하고 대구가 있다는 거, 거기에서 무엇을 물어봤다는 거, 시간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프린트물에 적혀져 있습니다. 서울을 보시면 회계학 쪽에 그겁니다.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결국에는. 대구도 보세요. 회계원리 쪽에 재무제표 작성이라고요. 결국 재무제표 작성.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기를 2차 면접 보기 전에 그 하루 잡아서 실기를 치니까 올해는 1차 합격자 발표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실기 지역이 되고 공고가 어떻게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는 좀 해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회계학하고 원가관리 공부를 하면서 그 재무제표 작성, 회계순환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도 배울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도 배울 것이니까 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평소에 잘 해두시면. 자, 3페이지 보시면 기출 문제 분석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로로 다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게 제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 할 그 범위를 결정해 줍니다. 옆에 저 구분은 보통 시중에 회계사, 세무사 시험을 대비하는 중급회계 교과서와 비슷한 목차를 가진다고요. 그 구분을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넓게 크게 보면 5번의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그리고 플러스 재고자산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 그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에 회계의 순환과정, 이것도 전체적인 문제예요.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 결산 분계,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 결론이 나올 것이고, 재무제표하고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주어지고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총자산이 얼마냐, 자산 합계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에 회계 순환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감가상각이라든지 대손상각, 대손회계라든지 모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만 회계순환 전체적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실기시험 서울, 대구 작년처럼 거기에 대비가 평소에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세부적인 것도 면밀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를 합해놨을 때, 뭉쳐놨을 때 전체적인 문제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을 해야 됩니다. 4페이지 보시면 원가관리회계 기출분석입니다. 이것도 시중에 있는 그 원가관리회계 교과서에 따른 목차입니다. 주로 이제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죠. 제조기업 원가 흐름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조기업 원가 흐름은 뭐죠? 총 제조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총 제조 원가, 제공품 계정, 넘어가서 제품에 가서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라고요. 중간에 변수 뭐 x, y 두 개 정도 주고, 그러나 문제 속에 이제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몇 번만 반복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약간 좀 꼬아놔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시간 안에 푸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제조기업 원가 흐름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제 1번 제조기업 원가 흐름 플러스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두 개를 결합시킨 문제가 많다고요. 거기에 지금 별표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문항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제조기업에 지금 한 문항이 나왔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번에 개별 원가 계산에 별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개의 테마를, 두 개의 목차를 한 문항에서 세부적으로 같이 물었다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1번, 2번 목차만 잘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만 가진다면 원가회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데, 2014년에 CVP를 하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 작년 시험에. 그것도 CVP가 역대로 나온 게 한 3번 됩니다. 3번 되는데 기출 문제를 충분히 봤다면 못 풀 문제가 아니었고 너무나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뭐 그렇게 CVP 그리고 관련 원가, 자본 예산 이런 식으로 종합 원가 계산 1, 2, 3까지만 우리가 원가, 정확하게 말하면 원가 회계라고 하고요. CVP 분석, 관련 원가, 자본 예산은 정확하게는 관리 회계 파트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해서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때 항상 요 목차를 프린트를 넓게 좀 한 장에 2장 나오게끔 이렇게 작게 복사해서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인지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이 목차에 대한 정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일단 돼 있어야 됩니다. 크게 봐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페이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우리가 앞으로 2014년 작년 거 받고, 그리고 출제 경향, 역대로 출제 경향 나오는 파트가 어디였다, 기출 문제 위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테마가 반복되니까 기출 문제만 정확하게 자기가 이론도 알면서 풀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약간의 응용력만 가졌다면 그 주제, 그 목차에서 문제가 나왔을지언정 다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번, 3번을 볼 건데요. 2번, 3번 보시죠. 자, 5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제일 위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361호 별책 23, 그리고 목차가 나오네요. 1, 2, 3, 4 있고
과목이 총 30과목입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 개정 교육과정, 그 전에 교육과정에서는 32과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최신 그 교육과정에서는 30과목이라고요. 30과목. 여기에서 우리가 할 회계하고 원가 관리하고 관련이 있는 과목은 상2 회계 원리하고 상6 재무회계, 상7 원가 관리 회계라고요. 지금 이 361호 별책 23을 보는 이유는 그 교육 과정에서 이쪽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어떤 범위를 결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다 프린트를 해놨고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각 과목별로 30개 과목이 있을 겁니다. 5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상2 회계원리, 두 번째 과목이 회계원리다. 큰 목차를 보세요. 1번 목표, 그 뒤에 뭐가 있나요? 큰 목차가 2번 내용, 3번 교수 학습 방법, 4번 평가. 목차 따라가시나요? 굵게 돼 있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30개 과목이 다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네, 10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있나요? 있죠? 이게 2014년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뭔지 봅시다. 11번 이에 해당하는 내용, 책의 영역을 쓰시오 이렇게 했죠. 물어보는 게 뭡니까? 내용, 책의 영역, 어떤 영역이냐 그거를 물어본다고요. 박스에는 내용 요소가 있고 학습 내용이 있다고요. 그러면 요거를 펼친 상태에서 저걸 보라고요. 6페이지를 보라고요. 6페이지. 자, 그 6페이지가 박스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 위에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요소, 해석으로 된 부분요. 그렇게 구분되죠? 그러면 지금 내용 요소를 보자고요. 거래의 기록, 시산표의 작성, 결산 수정 분계,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 이게 내용 요소죠? 그 10페이지에 있는 박스 내용 요소가 6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소하고 똑같죠? 어느 영역에? 회계 순환 과정에. 그 회계 순환 과정 그 위에 제일 위에 해석으로 된 목차가 뭡니까? 이름이 뭐라 써 있죠? 영역.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죠? 영역. 그럼 뭘 적어줘야 됩니까? 그렇죠. 회계 순환 과정 적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이 문제를 봤으니까 내용 요소가 지금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영역에 내용 요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느냐? 7페이지 보면 영역별 내용 있죠? 여기서부터가 그 박스 오른쪽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회계의 순환 과정 그 갈로 2번을 보세요. 회계의 순환 과정 이런 영역이 나왔죠? 거기에 가나, 다라, 마 해서 내용 요소가 나오죠? 앞에 박스에 있는 거를 풀이를 해놨죠? 풀이 길게 거래의 기록, 시산표 작성, 결산 수정 분계, 장부 마감, 재무 작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성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이전의 시험에서도 우리 그 회계 원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이쪽 별책 23호, 361호하고 예전에 있던 게 몇 호였죠? 별책 21호였나요? 2007년도 거. 거기에 32개 과목하고 바뀐 거 30개 하고 그래서 빠진 과목이 무엇이다. 뭐가 바뀌었다. 개정이 되었다. 이런 문제도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과목별로 제가 교육 과정, 전문 교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런 거를 프린트로 할 테니까 그걸 늘 익숙하게 이걸 안다고 해서 시험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100% 맞출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테마를 어떤 주제를 다룬다는 거에 대한 추상적인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게 지금 361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어 보셔야 됩니다. 목차는 제가 설명한 그런 목차대로 있고 문제도 어떻게 나왔는지 봤고 그래서
1, 2, 3, 4를 따라가시다 보면 우리가 시험 실제로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또 반대로 역으로 또 적용해 보면 물어보고 싶은 게 출제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여기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세 과목을 그 별책 23호에서 본다 했으니까 상 6 재무회계가 있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교과 교육과정이. 그리고 상 16페이지가 원가 관리 회계가 나오고, 원가 관리 회계에 17페이지에 가 내용 체계를 보세요. 이거는 큰 목차 1, 2, 3, 4 중에 2번 내용의 가 내용 체계 중에 지금 저쪽을 보세요. 종합원가 계산 영역을 보세요. 중간에 있네요. 하나, 종합원가 계산 영역 보이죠? 그 오른쪽의 내용 요소를 한번 읽어봅시다. 종합원가 계산의 의의와 특징,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우리가 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뭐 여하튼 공정별이란 단어가 키워드라고요. 공정별.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눈여겨 좀 보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22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그 페이지 손에 깍지 끼시고 2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22페이지를 보면 2009년에 나왔네요. 뭘 물어봤을까요? 이 내용과 박스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단어는, 그렇죠. 바로 나오죠. 네,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나요? 박스의 세 번째 줄에 공정별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완성품 한상량 뭐 이런 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종합원가 계산이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 별책 23호를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매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알 수는 있지만, 요거는 이제 교육론 쪽에서 문제를 나왔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재무와 원가 관리 파트니까 한번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시험 출제 그 전체적인 범위를 보시라는 뜻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놨으니까 늘 그 가지고 다니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을 것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다 보면 목차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23페이지를 봅시다.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25페이지는 제가 이제 그 회계학하고 회계학 원가 관리하고 관련 있는 파트만 뽑아낸 겁니다. 그 타이틀이 뭔지 보자고요. 표시 과목, 상업 정보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여기서 자꾸 내용 요소란 말이 나오죠. 자, 중등학교 교사 표시 과목 상업 정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상업교육학계. 자, 지금 이 제목이 왜 나오냐 하면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 공고문에 보면 출제 경향, 출제 원칙 중에 특히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반영하여 출제함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물어보겠다는 것을 이미 힌트를 줬다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뽑아낸 겁니다. 교육학이라는 파트가 있고, 교과 내용학 중에 회계원리, 회계이론, 뭐 재무관리, 상업경제 많이 있습니다. 총 17개였나 모르겠네요. 교육학이 9개, 11개네요. 11개인데 요것도 이 자체가 그 문제는 아니지만 그 출제를 내는 범위를 결정해 준다고요. 한번 보자고요. 23페이지에 회계 원리 보면
뭐가 있나요? 평가 영역, 기초 자산부채. 어차피 이거는 뭐 목차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 이론 24페이지 보시면 기초 개념 자산부채, 수익, 비용, 이론, 재무 작성 공시. 이거는 어떤 그 목차예요. 목차 사실은 목차고 그 표에 박스의 제일 오른쪽에 상 11, 상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과목을 뜻한다고요. 예전에는 32개 과목일 때 기준으로 이거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25페이지 보면 재무 관리라고 있죠. 그거는 이제 비율, 재무 비율을 우리가 출제 아까도 봤지만 회계학 쪽에 재무 비율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실기 쪽에서도 또 예전에 2차 시험도 보면 그 전체적인 문제 중에 재무 비율하고 비율을 물어보는 게 많다고요. 재무 비율은 원가 쪽에도 어떤 그 자본 예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떤 비슷하게 그 또 관련된 그 테마가 나오고 경영학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이 관련이 있다고요. 여하튼 우리는 재무관리라는 이런 그 파트 중에 이런 비율을 물어보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비율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회계학 쪽에서 마지막 쪽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거라고요.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오늘 강의해야 될 내용 중에 2014학년도 출제 경향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그렇죠. 별책 23을 받고 평가 내용 요소를 받고 요까지 오늘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항상 익숙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 그런 문제는 다 선생님도 기본 상식으로 다 하시겠지만 아주 단순한 문제였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것도 여기도 어차피 이런 목차들이니까 이런 테마에서 문제를 내겠다. 뭐 이런 뜻이니까 한번 넓게 한번 전체를 보자는 뜻에서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 재무 문제풀이. 문제풀이하고 해설 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이제 보고 계세요. 26페이지부터. 자, 문제를 푸실 때요. 시험장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시험장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풀이. 결국 이제 문제를 보고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적어야 되는데 지금은 출제 제도가 바뀌어서 어떤 게 있나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있다고요. 논술형은 각 과목당 여기 단가 표시죠. 각 과목당 10점, 과목당. 기입형 각 과목이 아니고 각 문항당. 기입형도 각 문항당 2점. 서술형은 각 문항당 5점. 3점인가요? 5점이죠. 5점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하실 때 그 답안지가 있습니다. 답안지 양식. 그거를 한번 그 출력을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합격 수기 같은 거 읽어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번호 바꿔서 작년에 합격 수기도 보니까 그런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실수 안 하겠지 하겠지만 평소에 연습해 놓으면 그런 실수할 필요 없잖아요. 시험 저 답안지 바꿔달라고 막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런 답안지도 한번 보시고 서술형도 있고 기입형이 있다. 기입형 뭐 단답형 뭐 숫자 쓰는 거겠죠.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무슨 제도냐 이런 무슨 제도 적으면 되죠. 서술형은 약간 뭐 이렇게 적어주죠. 적어줘야겠죠. 논술형은 총 10줄이었나? 답안지가 뭐 이렇게 1, 2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될 거고, 지금 회계학은 지금 작년에 우리 회계학 원가관리 쪽에서 기입형이 3문제가 나왔어요. 3문항. 아까 우리가 봤죠? 어디서 봤나요? 여기서 봤었죠? 여기서 회색으로 이렇게 세로로 된 거. 그리고 서술형이 한 문항이 나왔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단가 개당 문항당 2점에서 6점, 한 문항 5점에서 5점, 회계학 전체로는 11점 이렇게 나왔다고요. 서술형에서 물어본 게 어떤 문제였죠? 기억이 안 난다. 순환과정, 그렇지. 거기에 거기에도 있죠. 그 기출문제 분석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쪽 파트라고 봐야 되죠. 순환. 그래서 각 물어보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적어주면 된다고요. 뭘 물어봤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그거를 다음 시간으로 넘기려고 회계 순환 과정 오늘 한 반 하고 다음 주 넘기려고 해서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3가지를 물어봤네요. 수정 분기를 하시오. 그리고 금액 단기순 손익을 쓰시오. 미처분 이익률 계정 잔액을 쓰시오. 결국에 서술형 회계학에서 서술형 나오는 거는 물음이 분계를 하시오. 모든 회계 처리 과정의 최종 결론인 단기순이익 얼마인가요? 단기순 손익 얼마인가요? 이거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단기순이익이 결정되면 이익잉여금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분계, 단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전체 큰 그 박스로 이렇게 주어졌겠죠. 그래 놓고 결국에 물어보는 게 이거였다고요. 결국에는 결론을 물어본다고요. 회계순환 과정에 재무제표 작성, 대차제표는 옛날 얘기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결론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결론인 단기순이익하고 이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는 분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요 이전 단계에서 각 계정 과목, 유형자산, 뭐 무형자산,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사채, 주식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군데군데 이제 숨어 있다는 거죠. 결산, 수정, 분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요 전체를 자기가 어떤 실기 시험이 만약에 있다면 서울하고 대구요. 작년처럼 자료를 주겠죠. 뭘 줄까요? 거래의 사실을 주겠죠. 거래의 사실. 1월 1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다. 2월 1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다. 쯔르락 6월 30일 날 뭐 감가상각을 해서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쯔르락 12월 31일 날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다. 요까지 딱 자료 주고 나서 결산 수정 분기하면서 여기 결산을 합시다. 결산 수정 분기하면서 당기순이익 구하면서 요걸 물어보겠죠. 결국에. 근데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해야 되는 게 조금 문제죠. 실기시험장에. 아이고 지금.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약간 좀 빠졌는데, 딴 데로 빠졌는데, 이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예전에 다른 시험들도 많이 쳐봤는데,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동그라미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를 답하고 있다고요. 근데 동그라미가 답이라는 거를 다 알아요. 아는데, 순간 시험장에서 긴장을 해서 이거를 답으로 적고 있다고요. 평소에는 다 맞추는 문제인데, 그래서 시험장에서 선입관, 내가 평소에 요걸 배제를 좀 해야 되고요. 긴장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컨디션 조절도 잘해요.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죠. 시험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컨디션. 저도 오늘 아침에 문제를 보는데 눈에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단가 표시가. 물론 이제 축소복 한 장에 2개를 해서 좀 글자가 작아서 그러는데 이거를 계속 못 보고 있으니까 답이 안 구해져요. 이런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웃으시지만 본인도 그럴 수 있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 예전에 저 시험 칠 때, 세무사 시험 칠 때 다 실수하더라고요. 다들. 뭐라 부르냐? 원가 쪽에 기말 재고 자산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관식이죠. 큰 시험지에 쫙 문제 있고.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이것만 해요. 기말 제품만 100원이다. 이걸 답을 집어넣고 있다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에 뭐가 있죠? 기말 재고자산에 우리 원가 쪽에 생각해 보세요. 그 T 계정으로 흐름 과정 뭐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기말 원재료가 있을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아는 선입관을 가지고 재고자산 물어보면 제품만 물어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제품. 그럼 결국 문제에서는 재고자산이 얼마냐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 더해줘야 된다고요. 1, 2, 3. 요 합계 이게 답이라고요. 맞죠? 제가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선생님들끼리의 그 공부한 구력이 얼마 됐든지 간에 그거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험장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그날 그 컨디션하고 자신감하고 문제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한다니까요. 2번, 3번 거꾸로 답안지에 적은 사람이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그게 바뀌었다는 걸 몰랐으면 합격했겠습니까? 못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항상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잘 기억하시고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시험은 제가 생각할 땐 저는 이제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도 예전에 많이 치고 세무사 지금 일하고 있고 뭐 공인중개사도 뭐 치고 한 달이면 그런 거는 시험 뭐 껌이죠.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결국에 2가지입니다. 자신감. 공부를 얼마를 했던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거는 있어야겠지만 자신감하고 마지막이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붙을 겁니다. 합격하실 테지만 그런 분들은 극도로 자기가 한계에 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그 이상으로 발휘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느 시험이건 간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떨어지는 게 1, 2점 차로 떨어지고 뭐 아깝게 떨어지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순간에 자신감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시험 일주일 남았을 때 공부할 거는 많고 한 거는 없는 것 같고 기억은 자꾸 감퇴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쪼오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합격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쪼오는 사람이에요. 시험장 들어가서 책 덮으세요 할 때까지. 이럴 때까지 그거는 뭐냐, 내가 못 맞추는 문제는 다른 선생님도 못 맞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수석 합격하겠다 뭐 1, 2등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요. 나중에 뭐 내가 선생님 합격해서 어떤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된다고요. 일단은 버리고, 꿈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버리고, 시험은 어찌됐든 꼴찌로 붙든 꼴찌에서 두 번째로 붙든 합격하겠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쪽에서 얘기했듯이 과목별로 해서 시간 분배 잘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신감은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자신감이 시험의 반입니다. 자신감. 그러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합격하겠다. 나는 반드시 합격하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시험장 가면서도 책을 볼 것이고, 그러면 그 아침에 봤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요. 아침에. 그러면 그 아까 이제 논술형 같은 그런 거는 자기가 그 눈에 그 시험 직전에 눈에 딱 봤던 거를 키워드 위주로 딱딱 적게 된다고요. 만약에 그 책 덮으세요 전까지 그냥 명상하고 있었다, 뭐 딴 생각하고 있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아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내년에 붙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시험은 좀 멀어진다고요. 합격은.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러면 착착착착 넘기면서 봤던 내용이 시험 문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익혀 발랐던 게 그대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 얘기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26번 보세요. 26페이지 위에 그 회색 박스가 있죠. 이게 목차입니다. 여기서 목차가 뭘 해놨나요? 1번 제모회계 기초, 2번 회계순환 과정. 제가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해놨네요. 그 이유는 요게 뭐 구분이 뭐 분류는 되겠지만 물어보는 게 거의 유사가 아니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뭐 좋다고요. 기초가 어차피 그 순환 과정이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지만 기초 이론도 거기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같이 보자는 취지에서, 또 물음도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도 그런 취지에서 그 목차를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조금 2006년도께 첫 번째 문제네. 한번 보자고요. 그 앞에 네모 박스 있죠. 네모 박스는 자기가 그 표시를 하라고요. 그 대각선을 긋든지 곱표를 하든지 해서 자기가 풀었다, 두 번 풀었다, 한 번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3번. 자, 뒤에 이제 물음을 보는 거죠.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기준을 쓰시오 했어요. 기준. 네모 박스가 있네요. 크게 봐요. 시험 문제는 그 시험장에서 크게 봅니다. 자, 네모 박스가 가나다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가나다의 설명에 알맞은 기준을 쓰셔야 했네요. 그러면 이제 기준 쓰면 됩니다. 2006년도는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라고요. 자, 가 읽어볼게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운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실현 수익은 단기 손익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무슨 기준이냐? 요거는 그 제가 볼 때는 실현주의가 가장 그 100%는 아닌데 가장 그 교수님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일 거라고 본다고요. 실현주의. 다시 끊어봅시다. 자, 답은 우리가 적었어요. 알맞은 기준을 쓰시오. 가는 실현주의.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여기 크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가 크게 구성이 그 한 답까지가 마침표 찍히고 그 뒤로 다만 이렇게 했다고요. 자, 그러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 그럼 다만 이유는 수익의
그 수익 인식 기준인 실현주의가 맞다고요. 그런데 그 앞부분 한 달에까지는 발생주의가 맞다고요. 그러면 정답 처리를 어떻게 했을지는 뭐 모르겠지만 출제자가 의도한 거는 다만 그 이유를 아마 더 중요시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앞에 일반 원칙 한다 하고 다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은 이런 문제가 이제 기입형 쪽에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구분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발생주의도 앞에 적어주고 콤마 실현주의 해주면 되니까. 자 봅시다. 발생주의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금주의, 발생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현금주의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현금주의는 뭡니까? 현금이 입금됐을 때, 출금되었을 때 우리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인 각 계정 과목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겠다는 게 뭐죠? 이제 장부에 기록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측정해가지고 합계 가치로 측정해서. 그런데 현금주의와의 반대는 발생기준이라고요. 현금주의에 상반되는 개념은 발생주의. 말 그대로입니다. 현금이 입출금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을 때, 충족했을 때 자산으로 측정해서 인식한다는 말이 측정해서 기록한다는 뜻이니까 그 자체를 발생주의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현금주의하고 반대다 이렇게 떠올리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다만 이유는 봅시다.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미실현 수익은 단기소에 사용하지 않는다. 원칙으로 한다. 이건 실현주의라고. 이거는 각 그 회계 교과서마다 그 강사님들, 그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표현이 틀려요. 이거를 정확하게는 수익 어떤 그 주제냐면 수익의 인식 기준입니다. 이런 테마에서 수익을 언제 인식할 것이냐, 요거를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모든 교과서에서 실현주의라고 한다고요. 실현주의. 그러면 실현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수익은 어떤 측정 요건, 가득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요 표현은 교과서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뭐 의미만 알면 되니까. 요거는 결국에 뭐냐고요. 화폐 가치로 얼마인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측정 요건. 가득 요건은 뭡니까? 어떠한 사건이 확정돼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그게 가득 요건이라 한다고요. 예를 들면 뭐냐고요. 매출이라는 수익을 언제 인식할 수 있나요? 판매되었을 때. 뭐 이런 거죠. 우리 시용 판매도 있고 할부 판매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수익 인식 기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확정되느냐. 제하라고 할게요. 용역하지 말고 제하를 상대방에게 거래처에 인도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그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인 결정적인 사건이 확정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 아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여하튼 실현주의에 대한 개념이 그 다만 이유로 요가 똑같다고요? 이런 내용이죠. 자, 나와 봅시다. 빨리 해야겠네요.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자, 무슨 기준이냐? 총액주의라고 한다고요. 총액주의. 총액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상계에 대한 금지사항들. 자, 이런 것들. 답은 총액주의고 다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끊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해야 된다. 자, 여기서도
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 대응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대응. 그렇다면 이거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대해서 적으라는 뜻입니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비용 인식의 원칙은 수익에 대응시켜서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는 원칙. 그것을 수익 비용 대응. 대응이라는 단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 하죠. 바늘 가는데 실가고 뭐 이런 거. 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읽어볼 거고요. 자, 봅시다. 그 해설에 이제 답이 적혀 있습니다. 가나다 있고 참조가 기업회계 기준서 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목적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재무제표 쪽에 일반 사항이 나온다고요. 1, 2, 3, 4, 5, 6, 7, 8이 있죠. 여기서 보면 그 발생 기준 회계라는 3번이 있고 그게 우리가 앞에 가 내용이고 상계하면 안 된다. 요게 총액주의 거기에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발생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이런 것도 4번 쪽 중요성과 통합 표시 이쪽에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뭐 있었나요? 뭐 이렇게 그 기준서 1001호의 내용을 박스 안에 문제로 이제 물음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기준서는 그 뒤쪽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볼 것이고 이런 거를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2006년도에 지금 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가나다가 있죠. 그 당시에는 기준서가 나오기 이전이라고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예전에 기업회계 기준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보면 총액주의 이런 단어가 나오고 뭐 나온다고요. 손익의 구분 표시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저도 이제 공부할 때 했었다고요. 1990년대에도 있었고 하얀색 옛날에 그 서울대 교수님 쓴 책 그 뒤편에 보면 이런 게 내용이 있고 본문 중에도 물론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이런 구분 작성 기준이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좀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문제가 아니냐 좀 이런 것도 감은 드는데 여하튼 기준서 1001호에 대해서 기출 문제들이 조금 있으니까 기준서 1001호를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그 다운받아 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찾아보시면 그걸 애우지는 마시고요. 목차 위주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 기준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단어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준이 바뀌든 뭐 90년대든 2000년대든 IFRS 나오기 전이든 이런 단어들은 회계 교과서에 다 있다고요. 모든 회계 교과서에. 자, 그리고 밑에 보시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있죠. 비용 인식의 원칙. 비용은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한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고 대응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직접 대응,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 즉시 비용 이런 대응시키는 방법이 있다고요. 무엇에 대응시키는 겁니까? 비용을 수익에 대응시키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다. 직접 대응, 배분, 즉시 비용. 자, 매출원가 생각해 보세요. 매출원가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매출한 판매 수량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죠.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 판매 수수료는 뭡니까? 판매한 양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판매 수수료가 생기겠죠. 변동비라고 가정했을 때 판매 수수료에 고정비가 없다고 했을 때 그리고 봅시다. 배분. 우리 원가, 취득 원가의 배분 과정이 뭡니까?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에 대해서 취득 원가의 배분이라는 단어를 꼭 떠올려야 되죠. 정액법, 정률법, 생산비례법, 연소학계법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취득 원가를 배분하는 게 감가상각입니다. 그리고 즉시 비용하는 게 뭡니까? 인건비라든지 광고 선전비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그 판매 관리비 쪽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일반 운영상 들어가는 이런 관리비들은 즉시 비용 처리한다. 이런 게 있고 자, 이 문제 됐죠? 27페이지 3번 문제 보세요. 자, 문제 한번 이렇게 탁 멀리서 스캔을 딱 하라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자, 딱 보니까 이건 언제 2003년에 나왔네요. 총점 3점이네요. 하나 1점씩이었을 것이고 물음이 세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더라.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물어보더라. 기말 자본이 얼마인지 물어보더라. 기말 부채가 얼마인지 물어보더라.
자, 그러면 물어보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볼 것이냐? 쫙 읽어보자고요. 현금 50만 원 출자, 기말 자산 얼마, 수익 얼마, 비용 얼마, 1, 2, 3 구하시오. 자, 이거는 눈으로 풀어도 다 알겠죠? 안 써도 보세요. 선생님이 또 뭐죠? 우리 출제자가 순서대로 하라고 또 1, 2, 3을 또 문제풀이 과정 속에 다 순서대로 짜줬네요. 당기순이익 총 수익이 35만 원, 총 비용이 20만 원, 당기순이익 얼마입니까? 15만 원. 기말 자본 물어봤어요. 기말 자본 어떻게 구하나요? 기말 자본, 기초 자본에서 당기순이익 더해라. 그럼 65만 원이다. 그럼 기말 부채는 어떻게 구하나? 기말 자산에서 기말 자본을 빼준다. 55만 원이다. 간단하게 나오죠? 자, 요거를 공식으로 제가 이제 해설에 적어놨지만 자꾸 이제 사람들이 공식, CVP 다 공식으로 풀려고 하는데 공식도 물론 알면 빨리 하고 좋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기초죠. 여기 기말입니다. 다행히 X1년도네요. 왜냐? 50만 원을 출자했다는데 이게 초기 자본 출자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X1년도로 가정하죠. X1년 말이니까 2년 초랑 똑같은 거고. 자, 이때 어떻게 됐나요?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했다. 자산이 얼마입니까? 현금 50. 요 뒤에 뺄게요. 자본금이라 할게요. 50. 이거 아닙니까?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0이겠죠? 부채 쪽에는. 부채 쪽은 당연히 0이겠죠? 이거 칸이 안 맞더라도 결국 50으로 똑같다는 얘기. 그 다음에 기말은 자산, 부채, 자본 나누면 기말 자산이 얼마를 했죠? 120. 결국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120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우리가 구했죠. 자, 이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한번 다뤄봤다거나 안 다뤄봐도 이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 자본금하고 사실 세무적인 실무에서는 인출금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자본금과 당기 순이익으로 구분된다고요. 문제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기초 자본금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어떤 분기에 대해서 자본금에 대해서 기 중에 추가로 출자했다 아니면 횟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없어요. 자본금 50. 당기순이익 얼마입니까? 15. 그러면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65죠? 그러면 기말 부채가 얼마입니까? 120에서 15만 원, 65를 빼면 550 나오죠? 자, 그러면 질문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첫 번째, 당기순이익 얼마인지 물어봤다.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주면 당기순이익 바로 나온다. 그럼 이 칸에 들어간다. 아이고. 그럼 요거 해결했다. 1번 당기순이익 15만 원 적었다. 2번 뭐 물어봤죠? 기말 자본 얼마냐? 기말 자본 이거 아닙니까? 자본 65. 그 다음에 기말 부채 얼마냐? 55. 이거네요. 간단하죠?
사실 그 개인기업 여기 지금 문제 법인이라고는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개인기업 형태에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뭐 자본금이라고는 사실 표현을 안 해줍니다. 재무제표 그 세무조정 아니죠 세무회계 계산서에. 그런데 뭐 금이라고 하죠. 여하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일 것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일 것인데 기중에 X 1년 중에 영업활동을 해서 수익과 비용이 나왔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이 15다. 그러면 자본의 구성요소인 구성요소 중에 크게 나눠봤을 때 당기순이익 15다. 기초자본금대로 그대로 간다. 왜냐?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면 대차평균 원리에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설 봅시다. 각각 구하시오. 1번 15만원, 2번 65만원 기말부채, 3번 기말부채 55만원. 자, 순이익의 측정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당기순이익을 물어본 그거니까 순이익 측정 방법이 첫 번째 손익법이라는 게 있고 재산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손익법은 우리 문제에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 한 것처럼 15만원 이렇게. 재산법은 뭡니까? 순이익이라는 놈은 역시 기초 순자산에서 기말 순자산 뺀 게 순수하게 이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X를 대입해주면 순이익이 15다. 기말 순자산은 미지수 X다. 기초 순자산은 현금 50만원 출자했으니까 50만원이었다. X는 65다. 그렇다면 기말 순자산이 65라는 얘기는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뺀 것이다. 기말 부채 Y다. 기말 자산은 120이다. Y는 55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다 나온다고요. 순이익이 기말 순자산에서 기초 순자산을 뺐다는 거. 순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순자산 할 때 순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럼 이쪽 문제까지 됐고 2028페이지 4번 문제를 보죠. 요거 한 문제만 풀고 우리 첫 시간이니까 조금 휴식 취합시다. 자, 2003년 4번 문제 8점짜리네요. 물음을 봅시다. 자, 크게 보죠.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세요. 문제를 시험장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1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보인다. 뭘 계산하래요. 그리고 1, 2, 3, 4 있더라고요. 원래 저 밑에 그 질문 요쪽에는 저 원단위 표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생략이 됐네요. 요 표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 꺼져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박스를 보니 뭐 읽어볼 필요 없죠. 4번 문제 강원 다음 계정 잔액에 의하여 1, 2, 3, 4를 구하라. 매출 총이익, 판매 관리비, 영업의 비용, 당기순이익 구하라. 그렇다. 그 뒤에를 잘 봐야 됩니다. 항상 단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 25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 28만원. 항상 문제를 푸실 때 그 조건 뒤에 달리는 거 단. 특히나 회계학이나 원가관리 쪽에 기초 재고 자산 같은 거는 항상 단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세요. 자, 네모 박스가 있고 총 4, 16, 16개의 계정 과목이 보이네요. 자, 눈으로 쫙 보는 거죠. 자, 하나하나 하는 게, 요거는 하나하나 하면서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숙달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게 될 겁니다. 이거 시간 1분 안에, 1분 안에는 정확하게 해야 될 건데, 숫자도 우리가 계산기 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당황하게 되면 단순한 문제인데도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험지를 처음에 봤잖아요. 2교시 전공 A 90분짜리 문제 24개 됩니까? 그걸 딱 봤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1페이지부터 쫙 스캔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풀까 안 풀 거를 일단 골라내야 되죠. 그리고 풀 걸 골라냈으면 100% 맞출 자신이 있어야 골라야 되죠. 아니면 이 문제, 이런 단순한 문제를 실수해서 3분 1을 투자해서 답을 구했는데 여기에서 오답이 있었다면 다른 문제에 지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한 판에 풀어야 된다고요. 한 판에. 자, 해봅시다.
동그라미 1번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오 했어요. 매출 총이익은 뭡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됩니다.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기초 재고자산 더하기 기초 재고자산, 그렇죠?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 자, 머릿속에 그려졌죠? 찾으면 됩니다. 매출액 얼마? 78만 원 마이너스 갈로 열고, 요거 뭐 이렇게 하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매출액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 매입 기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매출 원가죠. 짝 매출액 매출 원가, 그렇죠. 매출 총이 이거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됐으니까 이건 플러스겠죠. 마이너스 단순한 겁니다. 자, 78만 원 매출액 기초재고자산 눈으로 찾아요. 어디에 붙어 있었죠? 문제 단에 있었죠. 단. 자, 기초 25만 원 매입 얼마예요? 박스 안에 있죠. 그렇죠. 48. 기말 얼마죠? 28. 답 딱딱딱 계산하면 되죠. 330. 그 다음에 봅시다. 판매비와 관리비.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라내야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봅시다. 자, 가로로 따라갈 것이냐, 세로로 우리가 읽을 것이냐. 저는 가로로 읽어볼게요. 급여 8만원, 임차료 4만원, 대손상각비, 판관비 15,000원, 감가상각비, 판관비 3만원, 수선비, 판관비 만원, 세금과 공가, 판관비 만원. 그 다음 판관비 보이나요? 처분이 제 손실 빠르게 봐야 돼요. 없죠? 합 얼마? 20만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지만 영업의 수익 물으면 없지만 영업의 수익. 자, 가로로 봅니다. 저는 영업의 수익 봅시다. 수익 이자 수익 보이네요.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 줄 유가증권 처분이 저 오른쪽에 4만원 보이네요. 4만원 더하고 또 쫙 보면 보험 차익 보이네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없죠? 더하면 15만 5천원. 영업의 비용 문제에서 동그라미 3번 영업의 비용 합계 얼마냐? 가로로 봅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서 지웠겠죠? 시험장에 시험 문제를 했으면 했던 거는 지웠겠죠? 그러면 찾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자, 영업의 비용 뭐 있나요? 딱 보니까 잘 안 보인다. 제가 이게 복사를 이렇게 작게 해놓으니까 잘 안 보이네. 자, 왜 안 보여? 이자 비용 45,000원, 기부금 2만원, 딱 밑에 재손실 55,000원, 법인세 비용은 아니고 딱 요 세 개. 그 다음 뭐 하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 35,000원, 총 4개 항목 합계 15만 5천원. 당기순이익은 어떤 겁니까? 1, 2, 3 다 해주면 된다고요. 당기순이익은 매출 총이익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 빼주고 영업의 수익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 빼주고 하면 당기순이익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미 1, 2, 3, 4 그 위에서 다 구해놨어요. 매출 총이익 330에 판매 관리비 합계 20만원 빼주고 영업의 수익 합계 15만 5천원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 15만 5천원 빼주고 그 다음 뭐 하나 더 있잖아. 법인세 비용 빼줘야지. 그래야 최종 당기순이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물어봤겠죠. 이 선생님의 의도는 법인세를 박스 안에 넣어놨다는 거는 박스 안에 넣어놓고 물음에 동글뱅이 4번 당기순이익을 물어봤다는 거는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앞에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법인세 비용 7만 5천 원 빼주면 당기순이익 5만 5천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한 번만에 풀 수 있도록 숙달을 시켜야 돼요. 이 분류를 못 하시는 선생님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그 회계학 배울 때는 재해 손실 이런 거는 특별 손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계정 과목이. 영업의 비용 말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